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재명 씨의 어떤 인터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이 잠바떼기를 하나 입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FBI라고 쓰여 있죠. 제가 사실은 저 이제 밀떡입니다. 밀리터리 덕후인데 보통 밀떡 중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 쪽, 공안기관 쪽 덕후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이거 10년 된 잠바입니다.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밖에 입고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실 되게 뻔뻔스럽다고 알려진 놈인데, 알려진 사람인데, 제 스스로 되게 뻔뻔스럽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십시오. FBI, 옆에도 FBI, 등에도 대따만하게 FBI. 도저히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밖에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NYPD 이런 거는 잘 몰라도 FBI는 굉장히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라도 한번 입어보려고. 근데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나 이런 옷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입는 겁니다. 한번 입어봤습니다. 좀 이따가 벗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집에서 이걸 입고 있으면 굉장히 덥습니다. 이게 또 10년 전에 약간 좀 싸게 파는 걸 산 거라 가지고 되게 덥더라고요. 땀복 수준으로 좀 덥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벗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이게 뭐냐면은 저희 경쟁 프로입니다. 사실 이게 왜 이 노릇노릇이라는 육아 이즈 사이언스 노릇노릇이라고 지금 이제 한창 필수 교양 제작진이 유튜브에서 이제 송출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이 육아 관련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육아 관련 이제 컨텐츠입니다. 뭐 다양한 육아 정보가 있고, 물론 애를 잘 키우는 것보다는 약간 육아 관련한 산업의 사회 고발성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홍보를 약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의 제작진은 저한테 홍보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홍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원래 이 빨간 분이 계시는 이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제 자리였어요. 이게 거대한 장기판,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 투샷이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빨간 분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투샷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이 화면을 캡처를 떠가지고 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 노릇노릇도 많이 물론 그냥 노릇노릇 검색하시면 다른 채널이 뜨기 때문에 육아 이즈 사이언스라고 있죠. 이게 육아 이즈 사이언스 검색하시고 노릇노릇 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거장판에서 왔다. 이렇게 정분시에서 왔다. 이래가지고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시고요. 많은 응원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제가 세게 나가면 영업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접고요. 이거는 다른 화면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제 동료들이 여기 앉아서 분석을 하고 있죠. 아니면은 또 뭐냐, 이제 약간 사무실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바꾸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니까 잠바를 일단 벗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본격적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이재명 씨 인터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씨 인터뷰입니다. 역시 이제 경향신문의 박주연 기자가 이제 2020년 6월 4일에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이죠. 7개월 됐네요. 한 7개월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상태였고요.
기사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이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 이제 작년 6월 기준이라는 거를 먼저 인지해 주시고 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치인은 단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감염병에 대한 발빠른 대처로 지지율이 수직 상승 중이다. 3일 발표된 6월 3일이겠죠. 미디어 오늘과 리서치 뷰의 범진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18%의 지지율로 이낙연 의원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이게 작년 6월 상황입니다. 이낙연 씨가 이제 이때는 좋았죠. 지금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대표적 정책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빚었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대중과 정치권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지금은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그러니까 6월 1일 수월 팔달산 자락에 위치한 경기도지사 공간에서 이 지사를 만났다. 그는 가족이 사는 분당 집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빨랫감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날은 공간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 속에서 자동차로 1시간씩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보통 유부남들이 말이죠. 이렇게 집 밖에 나와 있으면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바로 묻습니다. 부인은 왜 공간에 들어와 지내지 않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답변을 합니다. 분당에 집이 있는데 굳이 공간에 들어와서 살 필요가 있나요? 또 공간 위층에 주거 공간이 있기는 한데 유용하지는 않아 안에도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사님도 그냥 분당에 계시지 왜 굳이 공간에 세금 들여가지고 고치시고 들어와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공간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주로 뭘 하나요? 라고. 혼자 계실 텐데 뭐 하세요? 라고. 이거 사실 혼자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오거돈 씨나 박원순 씨처럼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묻는 거겠죠. 뭐 공간에 사실 혼자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합니다. 보통 새벽 1시에 자고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는데 자기 전까지 시간을 SNS와 기사를 보는데 많이 써요. 일을 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는 거죠. 실제로 댓글을 통해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던 중요한 제안이나 신고도 많이 받습니다. 재단 기본소득으로 준 지역 화폐를 차별한다는 제보도 SNS로 받은 거고요. 아무래도 경기도민 1370만 명을 일일이 직접 접할 수 없다 보니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엔 SNS만한 게 없어요. 제가 읽고 반응한다는 사실도 알려드려야 하고요. 문제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아진다는 점이죠. 하하하하 라고. 이 이재명 씨 인터뷰 안에는 보통 이렇게 뒤에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 뭐 전반적인 심리 상태 어차피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봅시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지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반등 계기는 사태 초기에 직접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과천 총회본부에 출동해서 교인 명단을 받아낸 일이었어요. 꼭 직접 가야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씨가 뭐라고 답하느냐. 선출직 공직자, 특히 단체장의 역할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경우 신도 명단을 준해 만회하는 협상을 일주일이나 하고 있고 안 되면 검찰이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법령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찾아보니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은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불응하면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을 보내도 계속 명단 제출을 거부하길래 제가 직접 간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도지사가 출동하니 겁을 먹었나 봅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답합니다. 신천지 본부에 가자마자 제가 통보했죠. 첫째, 안 주면 줄 때까지 돌아가지 않는다. 둘째,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한다. 셋째, 체포하면 모든 신천지 본부 컴퓨터를 다 뒤져서 포렌식 한다. 그러니까 명단을 내놓더라고요. 이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불응하길래 종교집단의 최고 지도자도 도지사의 행정명령에 응해야 하는 도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간 거예요.
이 총회장은 결국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빠져나가서 과천에서 검사를 받았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이곳 직원이 다른 물류센터에서 교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의 도내 16개 모든 물류센터 내에 대해서 시설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씨가 답변을 하시는데요. 비유하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씨는 이미 온 동네에 뿌려져서 비만 오면 쑥쑥 자라요. 원천 봉쇄는 불가능하죠. 어딘가에 싹이 틀 때 초기에 잘라내지 않으면 꽃이 피어 순식간에 확산돼요. 그래서 잘 잘라내는 것만큼 속도가 중요합니다. 쿠팡은 확진자 발생 초기에 방역 지침도 제대로 안 따르고 명단도 내놓지 않았어요. 특사경을 구성해서, 여기서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자치단체나 정부 기관마다 이런 이제 그 분야별로 단속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고, 이 사람들은 경찰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바로 이제 여기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사경을 구성해서 강제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명단을 내놓았죠. 기업이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어겨 공중에 위험을 가하면 제재해야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재명은 일을 잘한다. 시원하다는 평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튀어 보이기 위한 쇼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답을 합니다. 지방정부도 독립된 하나의 정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치가 아니라 행정명령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람들이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일벌백계를 위해서 일부러라도 보여주고 소문내야죠. 그런 측면에서 쇼라고 하면 맞습니다. 라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미워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벌백계를 위해서 특정한 먼저 걸린 사람,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어떤 하나의 본보기로 걸린 사람한테 더 가혹하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긴급조치, 뭐 소위 막걸리법이라고 그래서 막걸리집에서 이제 대통령 욕만 해도 잡아다가 막 가두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50대 삼천교육 때도 그렇습니다. 일벌백계라는 이름으로 소위 인권 탄압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건 공평무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너한테는 특별히 더 가혹하게 할 거다. 이거는 사실 행정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근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메르스 전사로 이름을 날렸죠. 그때 학습 효과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 매우 큰 도움이 됐죠. 당시 중앙정부와 달리 저는 법령을 찾아 확진자 동네와 동선을 공개했어요. 인권 침해라며 중앙정부와 정치권,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저는 진정한 포퓰리스트는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법령에 있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남들이 안 하는 거 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선동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이때는 확진자 동네나 동선을 공개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치 조리돌림하는 게 굉장히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되냐. 그래가지고 사실 메갈이라는 것도, 메갈리아의 메갈도 사실은 DC 세대의 메르스 갤러리에서 처음에 탄생을 한 거고, 거기에서 비난했던 것도 뭐냐면 홍콩으로 갔던 그 여성 두세 명인가 그분들에 대한 비난에서 출발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 사실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니들이 오염원이다는 식으로 이제 찍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모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너 하나는 희생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전체주의적인 마인드라고요. 보시면 뭐 관상은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재명 씨에게 저는 이제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근데 관상을 보면 말이죠. 특히 요런 얼굴을 보면 솔직히 과연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분이 이제 사업연수원 패스할 때쯤 성적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위 30%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지가 뭐 그때는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는 사업연수원에서 1년에 그 200명 배출할 때입니다. 200명. 그러니까 변호사 200명 배출할 때인데, 이제 30%만 들어가면 그 중에 200명 중에 절반 정도인 한 100명 정도가 검사나 판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30% 상위 30%면 뭐 검사하고 싶으면 검사해도 되고 판사하고 싶으면 판사할 수 있죠.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검사 15로 이제 그 견습 검사 15라는 게 뭐냐면 그 검사 인턴 같은 건데요. 사업연수원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한 3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검찰청에 가가지고 인턴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이제 그때 이 사수였던 이제 그 지역 검사장, 부장검사가 이재명 씨한테, 야, 나는 검사가 체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기에도 윽박 지르고 조사하고 뜯어내고 검사 시켰으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어떤 검사가 됐을까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씨가 만약에 검사가 됐다면 그 젊은 날에 홍준표 씨 같은 검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감하고 거학과 싸우고 부딪히고 그랬겠죠. 훌륭한 검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검사는 그렇게 하면 훌륭한데 행정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국민들하고 싸우려고 듭니까? 행정가가.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이 일자마자 배민을 대체할 공공앱 개발을 선포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행동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포퓰리스트라 불리는 이유 아닐까요?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포퓰리스트 아니냐? 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씨가 뭐라고 답하냐? 심지어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거나 권력이 주어지면 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들어요. 근데 흑수저도 못 되는 무수저 출신인 제가 최종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냐 과연 이러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한 발 한 발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사실 이 인터뷰에 임하는 이재명 씨의 어떤 순수성에도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세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 몇 번 출마했던 사람이 그럼 대통령 선거를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럼 왜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이제 흑수저 무수저 운운하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좀 마치 그 만적이나 고려시대 때 만적이나 망이 망소이처럼 뭔가 뒤집어 엎겠다 이런 게 바닥에 깔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강아지를 때릴 때나 또는 말 안 듣는 노비를 이렇게 대할 때, 또는 이제 뭐 교수가 대학원생을 볼 때 대학원생이 막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보고 있습니다. 야, 너 눈빛이 왜 그러냐? 이러잖아. 너 지금 무슨 안 좋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눈에 힘주고 있으면, 야, 너 눈빛이 왜 그래?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위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뭐 너무 깔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모든 정책은 철저한 사전 검증과 후속 대안들까지 준비된 후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일 때만 시작해요. 사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도 올바른 대화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신 정책이 다 성공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공공앱 개발만 해도 지역 화폐망에 온라인을 결합한 공공앱 개발 계획이 이미 있던 차에 배민 논란이 있길래 주말 동안 고민해서 발표한 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기본소득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온 겁니까? 라고. 여기서 이재명 씨가 얘기합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 때문일 수 있는데 저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저의 정치 동력이기도 하죠. 저나 제 가족, 제 이웃들의 가난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을 대학 입학 후에 알았거든요. 그걸 뜯어 고치고 싶었고 일종의 소명이 됐어요. 27살에 판검사 발령을 거부하고 인권 변호사가 된 것도 그 때문이었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불공정한 시스템 때문에 본인이 희생을 받았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57세인데 57세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중학생이었던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서 어떻게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계산기를 들고 2020년 마이너스 57세니까 한 17살로 돌아가 보죠. 그럼 마이너스 40년 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40은 1980년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이재명은 1970년부터 1980년을 쭉 살아온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가 그렇게 불공정한 시스템이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무슨 재벌이나 부자네 또는 뭐 특권층이나 이런 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강남도 이렇게 뭐 무슨 모래밭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벼락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불공정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땐 열심히 공부했으면 잘 될 수 있는 사회였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 중앙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어렸을 때는 뭐 시계 공장에 일하고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0년대는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그 대학 나오고 사업시험 돼가지고 나름대로 특권층으로 쭉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왜 마치 본인이 모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의 희생양인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그 해법이 기본소득이란 건가요? 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공정한데 그럼 기본소득이면 그게 해결되냐라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가 대답을 합니다. 모두가 법과 규칙만 잘 지켜도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세상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핵심은 경제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니까요. 성남시장 재직 때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과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한신대 강남훈 교수를 만났고 기본소득 시행을 제안받았어요.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는 못 주고 성남에 3년 이상 산 만 24세 청년들에게 100만원씩 지역 화폐를 주는 부분적 기본소득을 실험해 봤죠. 그 효과를 확인했고요. 근데 이거 1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그러면 1년에 100만원이면요 한 달로 나누면 8만원 채 안 됩니다. 그게 뭔 기본소득입니까? 그냥 용돈 주는 거지. 그냥 술값 주는 거예요. 그냥 기본소득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뒤를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자가 결과가 좋았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산모들에게도 50만원씩 줘서 총 250억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동네 전통시장과 망해가던 골목 상권이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지역 상품권을 줬으니까 거기서밖에 못 쓰거든요. 바로 이거다 생각했죠. 부수적 효과가 엄청 크니까요. 불평등 완화는 물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동네 골목 상권이나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또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을 지원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니 생산도 유발해서 경제 지속 성장이 가능해요.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인 만큼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라고. 그때 이제 이재명 씨가 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 국민이 동의할 경우 증세로 해결하면 돼요. 라고.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본소득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뒤에 부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으로만 접할 때는 압도적 다수들이 증세를 무조건 반대하지만 일단 기본소득을 경험하면 거의 모두가 증세에 동의할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극소수를 뺀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이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도 확인됐잖아요. 자,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데요. 1년에 한 사람한테 25만원 줬습니다.
한 사람한테 25만원. 그러고도 10조가 나가서 10조가 나가가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가 휘청거렸어요. 정부가 휘청거렸습니다. 여기에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이익의 일부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한다거나 구글, 트위터 등 디지털 기업에 데이터세를 부과하는 식의 조세 신설도 필요하죠라고 어떻게든 조세를 뽑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재명 씨가 기본소득을 잘못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20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해서 20세 이상부터 정년퇴직을 하기 직전 나이인 이제 보통 60세까지 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1년에, 그러니까 1년이 아니지 한 달에 60만원씩 주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50조에서 60조에서 70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원씩 그 성인부터,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20세부터 그 소위 말해서 60세까지 그 사이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 남녀 구분 없이 전부 다 한 달에 60만원씩 줄 경우에 최대 한 1년에 한 8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줘서 기본소득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뭐냐면 의료보험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 의료보험 빼고 나머지 모든 복지 시스템의 재원을 다 빼야 돼요. 그걸 다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 지원이나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버려야 됩니다. 전부 다. 그다음에 뭐 예술인 지원연금 이런 거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려면 그걸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사실 재원이 모자라요. 그럼 그 재원은 또 어디서 마련하냐? 원래 물뚝심송님이 예전에 말씀하셨고, 유럽에서 처음에 고민하던 기본소득 개념은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공장에서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기계만 가지고 조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더 많이 매기고, 그렇게 줄어드는 일자리를 잡 쉐어링을 통해서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100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기계화가 되게 되면 50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50명이 일을 하는데 이걸 2교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인건비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디서 채우냐? 기본소득에서 채우거나 그 사람들이 잡 쉐어링을 통해서 오전반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직장 가서 일하거나 또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무너져가는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을 기계화가 돼서 점점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이 경제 시스템을 버텨보자는 게 기본소득의 가장 기본 논리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업들은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자기가 수익이 인건비를 그만큼, 왜냐면 사람을 그만큼 적게 쓰면 인건비가 그만큼 적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은 더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법인세가 더 증가돼서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그렇게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일을 하고 좀 바쁘게 일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수익은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어차피 그걸 또 기본소득이 보태주고 그러면 경제는 돌아간다. 이게 기본소득의 기본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런 산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물건 사게 하려면 그 성남 상품권을 만드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몇몇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대형마트에서 못 쓰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어쨌든 일로 돈이 가더라. 그러니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걸로 해보자.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요, 뭐 한 달에 얼마나 주겠어요 솔직히. 만약에 한 달에 모든 어떤 그 국민들에게 한 달에 20만원 준다 그러면 아마 세금은 한 30만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뭔 기본소득이에요. 그냥 그냥 증세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어디 갔냐, 한신대 강남훈 교수가 뭔 생각을 한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이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낙수 효과가 존재할 거냐?
낙수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선해져서 모두가 다 일자리를 나누고 하는 기본소득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느냐. 근데 과연 우리나라 노조가 현대자동차 노조나 뭐 이런 노조들이 쌍용 노조들이 과연 일자리를 나누겠습니까? 그 중에 절반은 세고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익의 반만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 나머지 뭐 다른 일자리 찾아봐라.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동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 전체가 변화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과학하고도 연결돼요. 근데 이런 게 여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키우면 되지 않겠냐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남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시험적으로 해본 걸 가지고 지금 국가 단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번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뭐 간단내기까지 상관없이 식구 수대로 25만원씩 줬잖아요. 그걸로 뭐 했겠습니까? 그냥 밥 사먹고 그냥 저기 고기 사먹고 장보고 뭐 빚 갚고 그랬겠죠. 근데 1년에 한 사람에게 국민 한 사람에게 1년에 25만원씩 주는 거, 이게 솔직히 기본소득입니까? 이게 재난소득입니까? 한 달에 25만원, 1년에 25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로? 세금도 그보다 많이 내요. 결국 나라에서 돈 받는 경험을 해본 거지. 근데 결국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세금으로, 직접 세금으로 안 내면 과속 딱지라도 더 많이 끊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국가는 돈을 다시 걷어갑니다. 이렇게 쉽게 작은 동네에서 한번 해봤다고 이걸 전체적으로 키우자라고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화제를 돌립니다. 상고심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아직 이 시점은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난 시점이에요. 그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KBS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지요? 라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것이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보전 비용 38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에 38억이 드셨나 보네요. 그러면 더 많이 들었겠죠. 한 50억 들었겠죠. 그러면. 아무튼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재명 지사가 답을 합니다. 정치를 그만두는 건 별 미련이 없습니다. 뭐 이 일 말고도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선거비용 변상 문제로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게 될까 두렵죠. 이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겪을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결국 지금 재판으로 이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셋째 형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 형님도 2017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난 3월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재판을 받으면 심경이 복잡했겠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합니다. 먼 곳을 설마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우리가 7남매인데 여동생이 죽고 셋째 형님도 어머니보다 먼저 갔어요. 제일 큰 회한은 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셋째 형을 진단받게 해가지고 치료하지 못한 점이에요. 형님이 심하게 반발하고 정치적 탄압이라며 저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포기했거든요. 결국 증세가 악화됐죠. 차라리 그때 진단받게 했더라면 저도 지금의 이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형님도 나아졌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뭐랄까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 문제는 가족 내 일이고 비난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셋째 형님이라는 양반이 그 정신질환도 좀 있었거든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정신병이 심해져가지고
그 뭐 여기 저기 가서 고함 지르고 행패 부리고 내 성남시장이 내 동생인데 어쩌고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발생했던 일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욕설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그 형수란 사람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쌍욕을 해대니까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욕들을 할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겠죠. 화도 났을 테고. 그건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가족 내의 문제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인성이 어떠네 저떠네 이런 얘기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이 지사를 처벌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공개 변론을 신청했어요.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중대한 헌법 법률적 쟁점이 있고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에서인데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은 제가 도지사를 더 하려고 시간을 끈다고 하는 거예요. 전 대법원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기자가 다른 주제로 또 돌립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검찰을 비판하며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다고 썼다가 시사 논객 진중권 씨와 SNS 논쟁으로 이어졌죠. 진중권 씨의 발언 요점은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바였다는 것인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검찰 욕하냐, 문바가 니 죽이려고 든 거 아니냐 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이 6월 달에는 5월 6월 이 당시에는 검찰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뭐 조국을 어쩌네 뭐 무슨 한명숙도 뭐 하네 뭐 하네 이래 또 저 검찰에서 이제 고위직 인사 그 추미애 씨가 막 인사 폭풍을 칠 때였고 그때 상황이죠. 이재명 씨가 답변을 합니다. 검찰은 인사권자에게 달려들 정도로 자기 의지가 강한 조직이에요. 누구에게 놀아놨다는 건 옳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무죄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하고 언론 플레이로 마녀사냥식의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범죄보다 더 중범죄입니다. 개인의 범죄와 국가 권력을 등에 입은 범죄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공연물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이거 웃기는 게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와 동명상련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말한 건 그냥 말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한명숙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본심이죠. 그냥 한명숙 씨를 갖다 끌어와서 이용한 것 뿐이에요. 언론에 뭐 드립 치려고. 그리고 한명숙 씨를 그렇게 두둔해주면 문바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좋다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풀지 않을까. 이걸 노리신 거지. 뭐 이하도 없잖아요. 그때 솔직히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한명숙 유무죄를 내가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래서 사실 이래서 가볍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도대체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지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맞지 뭐 그거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한명숙이 유무죄를 모른다고 하는데. 근데 답변을 합니다. 지나친 과대평가 아닐까요? 정보가 통제되는 시절과 달리 지금의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개인은 눈 둘, 귀 둘, 입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 국민은 눈과 귀 각 1억 개, 입 5천만 개를 가진 데다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집단 지성체예요. 보통 집단 지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대중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그냥 멍청한 집단일 뿐이에요. 대통령 탄핵도 국민이 한 것이고 정치인들은 사실상 국민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거잖아요. 탄핵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말을 하시네요 지금. 그런 국민을 보고 가면 되지 소수의 정치인 또는 집단이 뭘 연연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다가 대세를 망친 것과 비슷한 꼴이 될 텐데요. 근데 보통요, 그 국민 핑계 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나에게 힘을 줬다. 이거 다 히틀러가 한 얘기거든요. 그 보통 국민 운운하는 사람들이 약간 독선적인 면이 강합니다. 국민 팔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에 이 지사에게 적대감을 보였던 세력을 원망하거나 신경 쓰거나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라고. 그러니까 문바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 안 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답합니다. 신경 쓰고 원망한들 뭐 하겠어요? 그보다는 말은 없지만 제대로 세상을 보는 다수의 국민들을 봐야죠. 또 국민 핑계 대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내상을 많이 입었잖아요. 라고.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합니다. 배를 타다 보면 파도도 치고 그 파도에 포말이 튀기도 해요. 옷 젖는 게 두려우면 배를 타지 말아야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표현 방식이나 행동에 있어서 오버를 많이 했어요. 벼룩은 요란하게 뛰어야 보일까 말까 하니까요. 그런데 도지사가 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덩치가 큰 소가 됐는데도 벼룩처럼 뛰면 미친 소가 되는 거예요. 라고 웃었다는 겁니다. 그 문바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내상을 많이 입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고소당한 상태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이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죠.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 말은 뭐냐면 문바들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증오심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문바들한테 미안하게 오히려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저 새끼들 다 모아서 싸그리 불태워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얘기할 텐 마음에 있을 텐데 그걸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이상한 얘기로. 그래서 기자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 지사에게도 송가혁이라는 지지자 그룹이 있지요. 라고.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답하냐면 대선 경선 직후에 공식 해체돼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워낙 극렬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바로 강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이재명 씨가 답을 합니다. 국민이 판단하겠죠. 부를 때까지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선 이야기는 아직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섣부르고 무의미하니까요. 이게 2020년 6월달 상황이니까. 당장 닥친 일도 많고 재판 문제도 걸려있고 지금은 도정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때는 그런 게 현명하죠. 앞으로 대선 나가겠다 하면 그 꼴도 웃긴 거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권 경쟁에서 불리한 일이잖아요 라고. 약하죠 지지 기반이. 그때 이재명 씨가 답을 합니다. 굳이 지지 기반을 확충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도 있지만 안 되더라고요. 가능성도 없고요. 저는 정치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후광도 조직도 학연 지연도 없는 혈혈단신에 가깝죠. 에이 이건 아니지. 이재명 지사가 8년 동안 성남시에 꽂아놓은 공무원이 몇 명인데 에? 자기 사람들한테 밀어준 사업이 몇 갠데 이건 진짜 엄살이고요. 그럼에도 일부나마 인정받은 이유는 제가 맡은 일의 성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주민에게 인정받아야지 같이 일하는 머슴들에게 인정받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약간 비아냥도 섞여 있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광주에서 호남 당선인 일부와 비공개 회동을 한 데 이어서 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대권 경쟁을 위한 당내 기반 다지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만 이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만난다고 그분들이 제 편이 되나요? 누군가와 만나 밥을 먹으면 세력이 확산된다는 생각은 정치인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의외로 자기 결정권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따라가기 바쁘죠. 따라가기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제가 그걸 잊고 지난 대선 경선 때 오버하다가 피해가 크잖아요.
기성정치에 젖어서 그저 많이 나서면 인정받을 줄 알고 무리한 거죠. 정치판이라는 전쟁터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모든 것은 국민이 결정한다와 결국은 실적과 실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자기 반성이군요.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 제 참모들도 또 제 가족들도 고생했죠. 과욕 부리고 겸손하지 못했어요. 말로는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만하지 않았나 자성하죠. 일부에게 격렬한 반감을 사고 각종 정치적 공격과 음해도 당하고 재판까지 받으면서 든 생각입니다. 경험으로는 매우 썼지만 쓰다 이건데 약으로 쓰면 되죠. 위기는 기회니까요. 라고. 약간은 좀 두리뭉실하게 이제 표현을 하죠. 많은 이 사이사이에 있는 행간들이 뭐 해경군 김씨, 뭐 김부선 씨 얘기가 많을 텐데 이걸 언급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3년 전 대선 경선에 나섰을 때보다 지금의 이재명이 나아진 점이 있다고 자평하나요? 라고. 이재명 씨가 답변을 합니다. 많이 마모되고 조금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되진 않는다. 무리하면 망한다. 그런 걸 체감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상황이 2020년 6월이거든요. 그때는 이재명 씨가 풀이 많이 죽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심 판결에 유죄가 나와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도지사짜리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기자가 다시 질문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합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대선 경선 이후 불거진 그에 대한 각종 논란과 6.13 지방선거 직후 카메라 앞에서 그가 보인 오만한 태도를 마음의 한켠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 오만한 태도가 뭐냐면 야 약속 안 지켰어. MBC랑 대화 인터뷰 안 해. 뭐 이거 말하는 거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제대로 찍은 이재명 표의 경우에도 그걸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찍어는 준다. 근데 너 여기까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은 유권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진짜 유시민 싸가지 없이 얘기하죠. 이런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정치인 이재명이 넘어야 할 산이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노 전 대통령은 뜨거운 가슴이 있었지만 이 지사는 차가운 머리만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합니다.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 공격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화된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성남시장 시절 제가 철거민을 때렸다거나 장애인들을 못 다니게 하려고 엘리베이터 전원을 껐다든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성이 나쁘다는 정치적 공격이 매우 격렬하고 집요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매우 섬세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도정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고 있고요. 제가 겉으로는 피에 젖은 갑옷을 입은 야전 지휘관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 갑옷을 벗으면 속살 여린 사람에 불과해서 치열하게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나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만 좀 공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지지율 반등이 보여주듯이 이 지사의 강인한 생명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까?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제 삶 자체가 잡초 같으니까요.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잡초는 원래 잘 밟아줘야 잘 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자란다는 웃자란다는 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웃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죠. 내가 공격 많이 받았다 문바들한테. 그래서 힘들다. 근데 뭐 그게 나한테 자양분이 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자가 다음 질문을 합니다. 이 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촛불 전국 속에서 박근혜 탄핵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전국적 스타로 발돋움했어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이때 병원에 입원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법과 원칙과 합의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힘센 사람들이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치 법률과 상식을 어기는 것을 능력으로 인지하는 사회가 됐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사면에 대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평가고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현 씨가 답변을 합니다. 제 입장은 언제나 명백합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죠. 위안부 운동의 역사적 의미나 대의 거기에 헌신한 공은 인정해 주되 그렇다고 문제될 일까지 덮어줘서는 안 되죠. 문제될 일이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공적 활동에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마땅히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가 끝이 났고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인터뷰는 늦은 점심 식사까지 포함해서 4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 그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정치인이나 행정가로서 그리고 개인 이재명으로서 삶의 철학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정치적으로는 억강부약, 그러니까 이제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 이거고, 대동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거라는 거고요. 개인적인 삶의 철학은 진인사 대천명이고요. 이건 뭐 사람이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그거죠. 그냥 이상적인 얘기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은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제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하하하하. 이렇게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이 이후에도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모호한 듯한 입장을 많이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민주당을 많이 비판했을 텐데 뻔히 보이는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범죄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을 안 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부자 몸살인다고 지지율 좀 올라가니까 뭐 두루두루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대외적인 행보를 많이 늘리는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분은 행정가로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하는 행정가로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하시고 나서 서울시장 출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전체를 다 책임져주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전두환처럼 모든 현장을 자기가 다 누비려고 해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 맞다. 내 권한이다. 아까도 이제 법률 용어, 법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되게 허술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오래된 규정이 있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일단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게으른 것도 있고 또 이거 규정 한번 없애려고 그러면 없애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야 이건 내 권리 맞지 내가 해야 될 일 맞지 그러면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는 행정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적극적이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모든 거에 대한 이제 결정권도 갖겠다라고 해버리고 이제 모든 아주 사소한 하다못해 무슨 순경한테까지 자기가 직접 지시를 하고 이래버리면 공로는 심각하게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오셔도 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하여튼 이런 덕담을 드리면서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